네, 안녕하세요. 지중해 역사예술 기행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의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붕괴와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등장하는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만 튀르크의 붕괴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차 세계대전일까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일까요? 좀 헷갈리는 것 같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일까요? 아니면 민족주의 운동일까요? 민주냐 민족이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4개의 소주제, 오스만 튀르크의 빈 공격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기반이 되는 요 빈 공격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빈 공격, 이거는 오스만 튀르크가 대제국에서 쇠퇴하는 계기가 되는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빈 공격을 1차와 2차로 나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붕괴에 대해 살펴보고, 뒤이어서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과 생산과 금속혁명 그리고 문자혁명을 바로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우리의 역사 예술 기행이 되는 거죠.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38개의 주요 탐방지를 살펴봅니다. 자,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우리가 지난 8편에서 술레이만 대제를 거치면서 16세기, 17세기 유럽의 최고 제국, 그리고 당대 지구촌의 최대 제국으로서 등장하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529년의 빈 공격입니다. 이것이 대제국이 되는 어떤 그 초석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창간부터 다시 살펴보면 1299년에 오스만 1세가 스웨이트라고 하는 과거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을 해서 그 1520년에서 1566년까지 통치했던 술레이만 1세 때 최고 절정으로 발전하며 제국이 되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보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1529년의 바로 빈 공격입니다. 발칸 상부 동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칸 반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부터, 남쪽으로는 그리스부터 북쪽으로는 헝가리 있는 지역까지, 여기를 우리가 발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헝가리 지역까지 발칸을 오스만 튀르키예가 지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술레이만 대제의 빈 공격에서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역사 전개인데, 과연 오스만 튀르키예가 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때에 술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면 일단 7대 술탄인 메흐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동로마 제국을 붕괴시키죠. 그리고 그 아들인 바예지드 2세 때 이란의 서부 지역과 함께 이 스페인의 1492년 아람브나 궁전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발표했던 아람브라 칙령, 이 아람브라 칙령으로 스페인 영내에 있던 돈 많은 유대인들, 즉 비기독교도들이 추방당합니다. 이때 상당수의 그 부유한 유대 교도들이 오스만 튀르키예로 들어오면서 오스만 튀르키예가 이렇게 부유해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죠. 그게 바로 아들 바예지드 2세고, 바예지드 2세의 아들인 셀림 1세 때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마물루크, 이슬람교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마물루크 왕조를 셀림 1세 때 정복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을 석권합니다. 그리고 그 셀림 1세의 아들인
술레이만 대제 때 마침내 빈 공격을 통해서 비록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함락시키진 못했지만 빈 이남의 헝가리부터 발칸 전체를 장악하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장악하는 이러한 대제국을 일구는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증조 할아버지 술레이만 대제부터 치면 증조 할아버지 메흐메드 2세, 할아버지 바예즈드 2세, 그리고 아버지 셀림 1세, 그리고 본인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이 아주 훌륭한 술탄 지도자들이 오스만 튀르키예를 이 대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청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시대의 청나라와. 그러면 청나라는 이제 1636년 1월 달에 서울 잠실 그 삼전도에서 청태종,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숭덕제죠. 숭덕제.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숭덕제. 태종 때 이제 조선의 인조가 잠실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숭덕제 태종이 조선과 함께 그 1년 전에 내몽골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입장에서 보면, 여진족 입장에서 보면 북에서 남쪽을 내려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정복을 위해서. 그럼 오른쪽으로 1635년 이전에 몽골을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선을 1631년에 정벌을 하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낸 뒤에 중원으로 진출해서 1645년에 중국을 석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아들 순치제 때 1645년에 중국을 정복하고, 순치제는 비록 일찍 죽지만 그 아들인 강희제 때 할아버지 태종이 일구집 숭덕제가 하지 못했던 외몽골 지역까지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요즘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만을 이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1645년에 중국을 정복할 때 중국 한족 출신의 3명의 그 장군들이 남쪽 지역의 그 번이라고 하는 뭐 부속 국가라 그럴까요? 이거를 찾아서 따로 나라를 다스렸었는데, 이 3번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전체 중국을 완전하게 통일하게 되는, 그리고 북으로는 그 여진족 조상들이 가보지 못했던 아무르강 북쪽 유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때 이제 그 러시아와 맺은 게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옹종제 때 티베트 지역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강화하고, 그 아들인 걸륭제 때 마침내 티베트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새로운 영토, 그래서 신강이란 말이에요. 강토할 때. 그것이 바로 걸륭제가 오늘날 위구르가 살고 있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을 걸륭제 때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넓힌 땅이다 그래서 신강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5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2대 황제인 숭덕제 태종부터 아들인 순치제, 그 아들인 강희제, 그 아들인 옹정제,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인 걸륭제까지 무려 160여 년 동안 청나라의 5 황제가 내리이어서 최고의 명군들이, 현군들이 나오면서 이 아시아의 최강자로서 강력하게, 역대 중국의 어느 한족 정부도 일구지 못했던 대영토를 일구고, 그때의 여진족이 넓혀준 영토를 오늘날 현대 중국이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족들은 중국은 티벳이나 신장 지역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정복을 했었지만 그 뒤로 뺏겼던 거를 여진족들이 다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스만 튀르크에서 보듯, 그리고 청나라에서 보듯, 나라가 잘 되려면,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적어도 3대, 4대, 5대에 걸쳐서 현군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한국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게 참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과 이 소수리망과 불교를 받아들였던 소수리망, 그리고 소수리망의 조카인 그 광개토대왕, 그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요 정도까지 한 3대 정도. 그리고 신라로 치면
태종 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 정도 2대 정도 걸쳐서 뭐 이 정도 조선시대로 온다 그러면 세종과 문종인데 뭐 문종 치세가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3대 4대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현군이 출연해서 국가를 이끌었던 이런 그 리더십이 우리 역사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요거를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보면서 요 아흐메드 1세죠. 비록 27살이라고는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그 술탄 아흐메드 광장, 오늘날 이스탄불의 상징적인 광장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이게 주역이 바로 술탄 아흐메드 1세가 되죠. 바로 이 정말 이슬람 건축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27살에 죽은 술탄 아흐메드의 모스크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아야소피아, 그러니까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그 아야소피아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벤치마킹한 그런 건축물이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 공격은 1683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선 술레이만 대제 빈 공격과 달리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1683년의 제국. 이제 그때까지는 술레이만 대제의 빈 공격을 비록 실패했지만 오스트리아 빈 밑에 바로 저 녹색 부분은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확보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유럽 거의 대부분이 오스만 투르크 영역이었었는데 1683년에 공격 때는 적이 빈 공격을 실패하고 저기에서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1529년 빈 공격 때는 술레이만의 빈 공격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발칸 지역들을 전부 차지하는 이러한 성과를 올렸지만 그 뒤로 다시 빈을 공격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말이 되면서 메흐메드 4세 때 실권자인 카라 무스타파 파샤라고 하는 실권자가 빈 공격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많이 보는 거지만 국가적으로 뭔가의 어떤 그런 이 대내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정복 활동을 펼치면은 내부를 결속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아마 측면으로 이해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1683년 7월 14일 날 15만 대군을 동원해서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펴니다. 초기에는 이게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았었어요. 이 빈에 가보면 이제 뭐 요번 여름에 찍어온 겁니다만 호프부르크 왕궁이 있다거나 또 교회의 여름 궁전인 쉔브룬 궁전이라든가 굉장히 참 빈 아름답죠. 베토벤이나 이런 어떤 음악의 어떤 대가들이 살았던,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라든가 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또 클림트나 에곤 실레 같은 표현지 이후의 어떤 그런 현대 미술들, 이런 거 정말 명실공히 그 음악과 미술의 도시이지만 또 역시 합스부르 왕가가 남겨놓은 어떤 그 절대 왕정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이 남아있는 데가 바로 빈인데, 빈이 참 독특해요. 이거 보면은 한강처럼 여기도 도나우강이, 다뉴브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의도만약 이렇게 큰 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도를 잘 보세요. 굉장히 가느다란 젓가락처럼 도나우강의 이 오른쪽 끝에서 또 왼쪽 끝 위로다가 가느다란 섬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이제 홍수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모래라든가 이게 쓸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길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강이 양쪽으로 두 개가 흘러가는 이런 지형이 돼서 굉장히 그 숲이 많고 강이지만, 그리고 강변이 네 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다른 유럽의 예를 들어서 로마의 테베르 강이라든가 파리의 세느라든가 아니면 런던의 템즈강, 베를린의 슈프레강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이나 같은 도나우강이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어떤 자연 경관을 보유한 데가 바로 빈의 도나우강이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러한 그 강변이 네 개가 있는 거죠. 이게 가운데요, 특이한 지형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 14일 날부터 공세를 하는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레오폴드 1세가
이 기독교 세계를 수호해달라. 이 이슬람의 이 오스만 튀르크를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서방의 원군들이 오게 되는데 독일에서 한 4만 7천. 같은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이니까 오고 나머지는 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무려 7만 4천 명의 원군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튀르크가 15만 대군으로 대공세를 펴가지고 거의 뭐 빈을 점령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이제 9월 11일 날 폴란드 원군이 도착하고 12일간의 대접전에서 끝내 오스만 튀르크가 철군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오스만 튀르크가 패배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군했는데 물론 그 16세기에 술레이만 대제도 철군했지만 철군하면서 빈을 제외한 그 아래 지역은 다 오스만 튀르크가 차지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빈 공격 실패가 되는데 메흐메드 4세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689년 1월 달에 이제 오늘날 세르비아의 칼로비치라는 데서 조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그 오스트리아가 기존의 헝가리 땅이 여기에 1683년 이전에 보면은 술레이만 대제 이후로 오스만 튀르키예 땅이었잖아요. 저 부분이 오스트리아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683년 그 빈 대공세 실패 이후에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에 뺏긴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또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발칸의 상부 지역, 그러니까 헝가리 지역 밑에 있는 땅, 그거라도 오스만 튀르키예가 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칸의 하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그에 있던 그 세르비아의 그 남부 지역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코소보 있거나 불가리아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오스만 튀르키예가 계속 장악을 했는데 그 헝가리와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치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데 있잖아요. 슬로베니아 이런 데가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오스만 튀르키예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한데 거기엔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벌써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세르비아 민족이 있죠. 슬로베니아가 다 다르죠. 크로아티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정치적인 지형이 있는 데인데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영향력도 크게 미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오스트리아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결국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되고 이 1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 뒤로 가르치는 저기가 바로 라틴 브릿지라고 오늘날 예전엔 유고슬라비아였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오늘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로 독립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에리사 선수가 가서 탁구 쳐가지고 이렇게 아주 국위를 선양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사라예보, 이름도 참 예쁜 사라예보인데 그 사라예보에 있는 저 다리, 작은 다리가 저게 바로 라틴 브릿지라는데 이 라틴 브릿지가 뭐냐? 바로 여기서 여기죠. 굉장히 좀 건너가면 오른쪽에 뮤지엄이라고 쓴 거 보이죠? 건물에.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1914년 7월 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1683년 빈 공격을 오스만 튀르키예가 실패한 뒤에 헝가리를 오스트리아가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차기 황제 계승자인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저 자리에서 암살당합니다. 여기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지만 북부에 있는 세르비아의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암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권인 러시아 제국이 배후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배후에는 독일 제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는 각각 배후로 있는 독일과 러시아의 힘을 믿고 서로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게 바로 이게 1914년 9월 1일 날 발발된 1차 세계대전입니다. 9월 1일 날 터진 건 사실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터지는 건데
그러면 프랑스하고 영국이 왜 개입을 하게 되느냐? 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독일,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러시아 측으로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지게 된 게 9월 1일 1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을 보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현대사가 여기서 출발한 거로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세력 분포를 보면 이제 제일 큰 땅덩어리가 오른쪽 상단으로 러시아 엠파이어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저먼 엠파이어, 독일 제국이 보이잖아요. 예, 상당히 영토가 컸죠. 그때만 해도 뭐 폴란드 지역까지 해서 다 그 독일 땅이었으니까 뭐 퀘니스부르크, 그러니까 칸트가 있던 그쪽 지역, 그쪽도 다 그때 독일 땅이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밑으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뭐 독일보다 사실 땅덩어리 더 컸죠. 발칸 상부까지 다니까. 그리고 이 밑으로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 오스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일부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오스만 튀르키예 영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관계되는 것이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 이 네 개의 제국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고, 물론 연합국적으로 이제 대영 제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 논외로 놓고, 왜냐 패전국이 이제 중심으로 영토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녹색 선으로 보이는 저 라인이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의 최대 영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부터 튀니지로 리비아로 이집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안 지역 전체, 메소포타미아, 이게 다, 그다음에 발칸 중부 이상까지가 전부 오스만 튀르키예 영토였던 거죠. 저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저렇게 쪼그라들었던 거고,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대목, 1차 세계대전으로 4개의 유럽 내 거대 제국이 붕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 제국이 붕괴가 되는데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내부적으로 붕괴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1917년의 두 차례에 걸친 혁명, 2월 혁명과 그 다음에 11월에 볼셰비키 혁명, 이렇게 돼서 이 그 러시아 제국이 전쟁 중에 먼저 해체가 되고,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1918년 그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가 된 거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독일 제국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독일 제국이 1918년 11월 11일 항복을 하고 그 이듬해에 베르사유에서 이제 강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독일의 해외 식민지 100%를 상실합니다. 독일이 비록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제국주의 전쟁에 아프리카의 토고, 카메룬, 뭐 탄자니아, 루안다, 꽤 많은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다 뺏깁니다.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 지방.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마 그 소설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알자스 로렌 지방의 프랑스어를 쓰는 학생들을 다루는 소설이, 알퐁스 도데가 프랑스니까. 그러면 이 알자스 로렌 지방 대표적인 도시가, 그 알자스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유럽의회 건물이 있는 스트라스부르. 이게 이제 알자스이고, 로렌 지방은 이 낭시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이 로렌 이 지방이죠. 여기가 독일이 쓸 때는 독일 땅, 프랑스가 쓸 때는 프랑스 땅 왔다 갔다 하는데 1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프랑스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벨기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각각 영토를 다 떼어주면서 독일 인구의 15%, 그리고 독일이 유럽 내 갖고 있던 영토의 10%를 뺏겨요. 아프리카는 100%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와 합병하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당하죠. 물론 이제 히틀러가 나중에 다 이거 지키지 않고 오스트리아랑 합병을 추진합니다만 막대한 배상을 물게 되고.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1919년에 이제 생제르맹에서, 파리 옆에 생제르맹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지역으로 북부 지역의 땅 뺏기고, 남부 지방의 땅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로다가 보헤미아 지방, 모라비아 지방 이런 걸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치아 지방은 폴란드한테 이제 뺏기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로 좀 뺏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또 이 세브르 크로아트 슬로베니아 왕국이라서 나중에 유고슬라비아가 되는 그쪽으로 땅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뺏긴 거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가 되면서 두 나라를 쪼갰잖아요. 그래서 헝가리는 분리가 되면서 헝가리 역시 이제 원래 있던 땅에서 루마니아 쪽으로 땅 뺏기고 체코슬로바키아로 뺏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뺏기고. 그래서 가장 사실 피해가 컸던 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어떻게 해체가 되느냐? 이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17년 11월에 공산당 봉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 공산당 정부는 집권과 함께 무조건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연합국과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 영국과 상의 없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그냥 일방적으로 평화 조약을 1918년 3월 달에 맺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벨라루스에 있는 브레스트 리투스크, 여기 브레스트 오늘날 벨라루스 땅이에요. 거기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엄청난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독립시켜서 독일 영향권으로 준다. 이때까지는 아직 독일이 패망국이 아니고 독일이랑 평화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폴란드와 벨라루스 서부를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점령한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시켜가지고 독일의 보호국으로 삼는다. 이제 다 뺏긴 거죠. 그 다음에 카프카스 산맥, 그러니까 오스만 튀르키예가 붙은 지역은 오스만 지역으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그 1918년 11월 달에 최종 패전국이 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만 튀르키예 이 3개 제국한테 그보다 8개월 앞선 3월 달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항복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저만한 땅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인구는 약 4분의 1, 농업지대의 3분의 1. 중요한 거는 철강이나 석탄 같은 당시까지는 이렇게 기술이 개발한 시베리아 뭐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주요 자원지대의 무려 70%를 러시아가 상실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불리한 조약을 맺었느냐? 내부적인 문제.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 반혁명 세력이 있잖아요. 이거랑 내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내에서 소비에트 공산 정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외적인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고 뭐고 다 떼주면서 그냥 평화조약을 맺었던 거죠. 이거는 소련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은 성공을 해서 1918년 독일이 항복한 뒤에는 소련이 일부 지역을 그래도 꽤 많이 확보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후대에 나중에 중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국共내전 때 국민당군하고 공산당 할 때 이제 공산당군이 세력이 훨씬 적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랑 싸워야 되니까 일단 내부에서 평화 확보 이런 가운데 공산당이 세력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다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배운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 제국은 이제 폴란드 뺏기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발트 3국 다 독립되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독립이 됐는데 이제 그 공산혁명을 완성시킨 소련이 가서 다시 뺏어가지고 재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니, 아르메니아니, 아제르바이잔, 카프카스의 그 3개 나라 있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저 카프카스 산맥 여행 갈 때는 저 3개국 묶어가지고 그 여행 가잖아요. 그 지역도 이제 독립이 됐지만 결국 소련이 재정복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싹 소련이 재정복하기는 하죠. 자, 이제 이 한 장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글 지도에서 지도는 오늘날의 지도잖아요. 우리 동유럽에 보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또 이쪽에 몰도바,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뭐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쫙 있거든요. 저 나라들이 여기 써 있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뒤늦게 밑에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이런 것까지 다 1918년 이후에 독립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7년 전에는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그 다음에 오스만 튀르키예 패전이 저 많은 나라들의 독립을 가져온 겁니다. 전쟁의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을 보면 이 1918년에 패하고 이제 세브르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1920년에. 자, 이 세브르 조약을 보면 현대 튀르키예가 어떻게 변해가나 깜짝 놀랄 만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보면 이 전체 이 크기가 오스만 튀르크인데 세브르 조약에 의해서 위에 보이는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황토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만이 오스만 튀르크의 제국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스탄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오스만 튀르크 지역에서 다 뺏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브르 조약대로 갔으면 오스만 튀르크는 오늘날 튀르키예는 현대 영토의 글쎄만 3분의 1 정도나 될까? 그것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로 축소가 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하고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 통치한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거, 레반테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뺏기는 거고 영국과 프랑스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아주 주요 관광도시, 문화도시인 이스탄불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은 국제 공동관리. 연합국들이 와서 공동관리하고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나톨리아죠. 그러니까 카프카스 산맥에서 이쪽 아나톨리아 내부적으로 이거는 아르메니아하고 쿠르디스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쿠르드족하고 연합국가 만드는 걸로 뺏기고. 그 다음에 남쪽은 또 이제 그리스에게 프랑스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서쪽 에게 연안 쪽으로는 그리스한테 뺏기고 해가지고 국토가 갈기갈기 찢겨서 연합국들이나 그리스에게 아르메니아에게 뺏기는 이런 상황이 몰린 거예요. 영토가 저 황토색 하나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튀르키예. 그리고 실제 그 세브르 조약에 의해 가지고 연합국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튀르키예 민족주의가. 누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오늘날 튀르키예 땅에 가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동상을 세워놓고 튀르키예인들이 존경하는 바로 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원래는 1881년에 그리스 태생이에요. 저때까지는 그리스인들이 상당히 튀르키예 땅에도 많이 살고 또 튀르키예인들이 상당히 그리스에도 많이 살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케에서 태어나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1915년 1차 세계대전 때 비록 오스만 튀르키예가 패전국이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 함대가 마르마라 보스포러스 밑에 다다넬제 해협이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에 갈리폴리로다가 상륙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연합국의 상륙을 막아낸 장군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케말 파샤. 그러니까 원래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세브르 조약 내용을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튀르키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국제 관리에 들어가는 이스탄불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 관리가 아닌 아나톨리아 내부 지방인 앙카라, 완전히 허허벌판 앙카라를 수도로 삼고 이쪽에서 이제 국민군을 임시정부와 함께 국민군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원 정부 상태죠. 하나는 오스만 튀르키예 술탄 정부가 아직 남아있고 패전국으로서 세브르 조약 맺어가지고 다 뺏긴 건 거기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케말 파샤 중심으로 한 바로 임시정부 앙카라를 수도로. 그러니까는 오스만 튀르키예 술탄 정부는 이스탄불에 있고 국제 공동관리를 받고 앙카라에서는 바로 이 케말 파샤 중심의 임시정부가 서서 그래서 이제 이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결정적인 게 1922년 8월 달에 앙카라 서쪽에 있는 사카리아강 전투에서 그리스 국왕이 직접 온 그리스 군대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이걸 계기로 그리스는 왕정제가 폐지가 돼요. 전쟁이라는 게 이래요. 패하면 그 나라 왕정 무너지는 거고 승리하면 이제 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를 이제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승리를 거두고 여세를 몰아서 5일 만에 프랑스와 아르메니아의 군대까지 물리쳐서 내쫓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해 11월에 이스탄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술탄 정부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임시정부에서. 이제 혁명임시정부에서. 그래서 1299년 쉐이트에서 출발한 오스만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1922년에 문패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공화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메흐메드 6세, 메흐메드 2세 때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점령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최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지만 결국 메흐메드 6세 때에는 1922년에 멸망하고 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로잔 조약이라는 거를 스위스 로잔에서 새로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이제 오늘날의 영토를 거의 다시 확보하는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 100만 명을 그리스 땅으로 내보내고 그리스 땅에 살고 있던 튀르키예인 38만 명을 튀르키예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인구 맞교환을 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잔 조약으로 다시 확보한 땅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현대 튀르키예 영토에서 확보가 안 된 지역은 이스켄데르이라고 적혀 있죠. 저 밑에 오늘날 안타키아 지방. 저거는 계속 프랑스 점령지로 남고 보스포러스와 밑에 있는 다데넬제 해협, 마르마라의 2개 지역 있죠. 저기 부분도 아직 국제 공동 관리로 남은 거죠. 이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튀르키예가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로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브르 조약과 이 1920년의 세브르 조약에서의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의 분할. 그래서 조그맣게 주황색으로 오그라들은 오스만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케말 파샤의 지도 아래 임시 정부가 이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일궈서 1923년에 맺은 로잔 조약으로 확보한 영토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1923년 10월 29일 날 앙카라를 수도로 해서 24년에 공화국 헌법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수립된 건 1923년이죠. 앙카라를 수도로 하고 역사고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저 때까지 아직도 서구 사회에서는 이스탄불이라고 안 부르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역사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는 뒤로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수도가 앙카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보스포러스 다데넬제 해협이,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는 저쪽 지도 끝에 보이죠. 그래서 흑해 연안에 있는 거는 보스포러스 해협, 밑에 에게 연안에 있는 건 이제 다데넬제 해협이라는데요. 해협의 길이는 다데넬제 해협이 더 길죠. 이걸 이제 국제 관리로 뒀다가 로잔 조약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튀르키예 주권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몽트레 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936년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밑에 프랑스가 갖고 있던 하타이, 요거는 프랑스가 이제 독립을 시켜줘요. 그래 우리도 더 이상 뭐 힘도 없이가 안 돼서 니네 독립해라 해가지고 시리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하타이국이라는 게 별도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의 국민이 대부분 튀르키예인들이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튀르키예하고 합병하려다 이렇게 돼서 합병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튀르키예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는 1938년도 11월 10일 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몽트레 협정으로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제 해협이 튀르키예의 완전한 주권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는 보았지만 결국 시리아 국경의 하타이국이 튀르키예 영토까지 되는 건 보지 못하고 사망했죠. 몇 살에 죽었을까요? 47살? 57살? 67살? 77살?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돌마바흐체 궁전은 이제 나중에 이스탄불에 유적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1938년 11월 달에 57살로, 저만큼도 못 살았네요. 그래서 57살로 간경화가 심화돼서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현대 튀르키예가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950년 6.25 때 튀르키예가 많은 군대를 파견해 주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사이? 칸카르데시, 피로 맺은 형제다.
자, 그걸 보면 병력 규모로는 5번째예요. 미국이 제일 많이 왔고,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영어권 국가 4개 나라가 제일 많이 왔고, 그다음에 튀르키예는 5번째로 왔는데 사상자 숫자를 보면 뭐예요? 미국, 영국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721명이나 죽고 2,100여 명이 다친. 그러니까 터키의 한 3천 명 가까운 분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하면서 가서 뭐 케밥값이 좀 비싸더라도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사 먹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